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국고대다 고고학연구소의 황종화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이제 주로 동물뼈 위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앞에서 그 첫 발표에서 장우순 교수님께서 워낙 이렇게 그 집단 유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그 개인적인, 그러니까 뭐 고병리라든지 뭐 이런 개인 식별 쪽으로 이렇게 발표를 좀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에 현장에 이렇게 뭐 인골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수습하러 나갈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를 분석해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포함해서 앞에 조금 이렇게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과정을 살짝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례를 좀 더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고 DNA 연구란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수집한 사람 및 동물 시료, 그리고 뭐 흙이라든지 이런 유기물이 있을 텐데요. 그런 유기물에 남아 있는 그 미생물의 DNA를 분석함으로써 과거 사람의 건강과 질병 상태, 그리고 유전적 특징, 그리고 인류의 기원과 이동 및 진화 등 이제 전통적인 고고학적 기법으로는 얻기 어려운 정보들을 획득하는 데 사실 목적이 있습니다. 얻기 어려운 정보라는 것이 이제 고고학이랑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고,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 어떤 학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DNA나 이런 분석으로 조금 보완을 하거나 뭐 증명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목적이라든가 유용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 고고학적 연구 결과에 주로 의존을 했던 인류의 기원과 이동에 대해 관한 연구는 고 DNA 분석이 가능하게 되면서 변화를 좀 많이 겪게 되었고요. 특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초기에는 저희 그 고 DNA 분석이라는 것이 사실 그 현대 DNA 분석하는 기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옛날 DNA가 갖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뭐 그 오염에 취약하다든지 뭐 DNA 자체가 분절이라든지 또 손상이 많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분석에 대해서 신뢰도를 좀 담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 방법이 정립이 되었고, 그리고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리고 뭐 넥스 제네레이션 시퀀싱 같은 최신 분자 생물학적 기법이 속속 이제 도입되게 되면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초기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제 발굴 현장에서 그냥 인고로 같은 걸 수집할 때 사실은 이런 형태로 저희가 다 장비를 착용하고 임하지 않고 인고를 그냥 수집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 DNA가 워낙 또 오염에 취약하고 손상되어 있으며 사람에 대한 오염이, 특히 인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에 대한 오염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람이고 인골도 사람이기 때문에 DNA를 분석했을 때 적절한 장비라든지 이러한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발굴 현장에서 인골을 수집하게 된다면 그 나온 DNA가 우리의 것이냐, 아니면 옛 그 조상들의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최근까지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것이 현대 DNA고 이것이 뭐 고대 DNA다라고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굴 현장에서부터 크라이테리아를 지켜가지고 수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저희가 DNA를 할 때는 저도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 그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굉장히 유명해진 방법이죠. 이제 PCR이라는 방법을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분석하고 싶은 부위를 미리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그 반응 효소를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옛 DNA의 특정 부위에 붙여가지고 증폭시켜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부위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부위만 증폭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최신 기법이 도입되기 이전에 기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이제 저희가 미토콘드리아 DNA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수행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그 사람 유체 같은 경우에는 뼈도 당연히 이렇게 점점 묻혀 있으면 손상이 되듯이 DNA도 손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 DNA보다 그 미토콘드리아 DNA 양이 보통 6배에서 7배 정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분이 가장 이렇게 손상이라기보다 이제
디그레이션이 덜한 그런 부위를 선택해서 이제 그 결과의 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었고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좀 이렇게 신기술이라고 해서 도입되고 있는 이제 NGS라는 것은 DNA 전체 전장 서열을 다 분절을 한 다음에 이게 읽어들여서 재조합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이제 특정 부위만 본다기보다는 전체 서열 중에 읽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싹 다 읽어드려서 그 중에서 제가 분석하고 싶은 부분 자료를 찾는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법을 사용하면 쉽게 옛 DNA의 그 현대 DNA 오염 같은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신기술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제 저도 곧 도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런 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미토콘드리아 DNA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여러 교수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이제 고고학 발굴 현장에 가면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미토콘드리아 DNA는 이제 모계 유전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아들, 딸 상관없이 이렇게 갑니다. 이게 아들도 가고 딸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들에게서 그 다음 세대로는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단 유전체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 모계 어머니를 통한 그 유전이 어떻게 이렇게 쭉쭉쭉 이제 자손으로 내려가는가 이것을 볼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반대로 이제 Y-D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만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아들이 있고 여기서 아들이 있고 여기서는 딸이 있죠. 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따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Y 유전자를 가지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이 유전자는 이제 그 아버지에게서 딸로는 가지 않는 그러니까 부계 유전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조금 사람 말고 이제 좀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사람은 뭐 요즘에는 보통 일부 일처 결혼 형태로 많이 내려가긴 하는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마, 종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그 수컷이 굉장히 다른 암컷들을 이제 도미넌트하게 이렇게 그 짝짓기를 해서 우수한 형제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교배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컷 전 세계 이제 특히 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수컷의 거의 이제 Y-DNA가 거의 일치한다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런 형태로 이제 굉장히 그 우수한 수컷의 형질이 지금까지도 많이 내려져 있는 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집단적으로 그 어디에서 기원하였고 뭐 어떻게 이동을 하였고 이 DNA가 어떻게 전파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이거는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고DNA 연구는 활용 방법과 목적에 따라서 크게 세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집단 유전체 분석을 통하여 인류의 이동과 확산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DNA 분석을 통해서 고대인의 질병 그리고 감염성 질환 등을 밝히는 한편 고대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인자들의 유전적 진화 과정 또한 해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DNA 그 현대 뭐 기생충이라든지 헬리코박터균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를 해서 그 인자들이 이제 어떻게 진화를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고 DNA 분석을 통해서 해당 피장자의 신원을 밝힘으로써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옛사람 개인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한다.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저는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이중 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고대인의 질병 및 개인 식별에 대한 고DNA 연구에 대하여 지금까지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연구 성과가 고대 한국인의 생활상을 밝히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고DNA 분석 시 주의할 점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멸균된 보호 장비, 멸균된 도구, 그리고 가장 최소한으로 하고 실효 노출 단계에서부터 연구실로 이송하여 분석이 끝날 때까지 실효에 접근하는 그 인원 동안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네,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 제가 조금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고DNA 저희가 이제 전통적 PCR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현대 DNA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시면은 50, 100, 150, 200 이게 글자 한 글자를 1로 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가 500입니다. 현대 DNA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이쯤에 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DNA 손상이 적기 때문에 한 번에 긴 길이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DN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한 150에서 최소 일단은 최대한으로 250 베이스 페어 그 길이를 미만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얻어진 DNA 같은 경우에는 요런 그 전 세계 연구자들이 저희가 그 실험을 통해서 얻은 DNA를 등록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일본, 유럽의 서버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매일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실험을 올바로 했는지, 그리고 이 실험한 그 결과가 뭐 이렇게 다른 그 대한 오염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은 아니고 이제 소에 관해서 제가 실험한 이제 결과를 보는 건데요. 보시면은 뭐 다른 종이 아니라 사실 이제 보스타우루스, 그러니까 소만 이렇게 제가 발굴 현장에서 얻은 소뼈를 가지고 DNA 실험을 했더니 사실상 소만 이렇게 끌려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99% 일치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제 실험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었는지 뭐 다른 그 제가 이제 뭐 올바른 PCR 그 디자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뭘 하고 있냐, 보통 집단 유전체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들을 굉장히 크게 키워서 아시는데, 이걸 좀 간략하게 그냥 이제 표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러한 형태로 이제 얻어진 뭐 한국인 쭉, 일본인 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정렬을 해가지고 보통 이러한 그림을 좀 많이 그리곤 합니다. 이거는 사람에 대한 그림은 아닌데,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굉장히 좀 더 이제 예쁘고 좀 이렇게 크게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누군가 어떤 그룹과는 가깝고 어떤 그룹과는 다르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DNA를 사용해서 보통 여기까지의 결과를 많이 만들고 있고, 아마 다른 연구자분들도 이제 그림의 형태는 다르지만 사실 기본 구조는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에 100번을 똑같은 통계적 계산을 하면은 이제 50번이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조금 이제 결과의 신뢰도를 이제 보여주는 이러한 수치들이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 노드라는 것에서 서로 갈라져 가지고 이 집단과 이 집단은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게 제가 최근에 한 거라서 이제 소나 말 이러한 형태인데, 사람에 대입해도 똑같은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집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이 집단 그러니까 뭐 유러피안과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그 거리를 이 디스턴스로 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통 실험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DNA 집단 유전 분석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집단 유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병리학이나 아니면 개인 식별에 관해서 좀 주로 포커스를 맞춰보고자 합니다. 이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수집한 시료를 이용해서 이제 옛사람 질병과 건강 상태를 연구하는 분야를 고병리학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로 유관적 분석을 통해서 사람 신체에 질병이 미치는 변화를 찾아서 이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다양한 생물학적 원인을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 고 DNA 분석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찾는 방법은 후자의 경우이고, 이 또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피장자 DNA 분석을 통해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적 변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희 요즘 보험 가입할 때 이렇게 DNA 분석해가지고 어떤 병에 대한 위험 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상 이제 고 DNA 분석으로도 마찬가지로 조금 비슷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균 자체에 집중을 해서 기생충이나 뭐 헬리코박터균과 같이 감염성 질환의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왜냐하면 옛날에 뭐 집단 유전, 물론 이제 한국인이 어디서 왔고 뭐 인류가 어디서 이동을 했고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사실 학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명확히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고,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생활사
생활사의 복원을 위해서 보통 이제 고병리학적 연구라든지 뭐 개인 식별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자와 후자에 대한 연구 모두 이제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이제 피장자 DNA 분석을 통해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변이를 살펴본 사례를 들자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가져온 것은 이제 조선시대 미라에서 발견된 이제 죽상동맥경화증에 대한 연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동맥경화라는 것은 저희가 얘기했을 때 요즘에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콜레스테롤, 높은 콜레스테롤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조선 시대에 있었을 거라고는 많이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저희 밝혀진 바가 있고, 처음에는 이제 그 CT 검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형태로 이제 혈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혈전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그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어떠한 것들, 그러니까 유전적인 부분이 사실 이분의 그 동맥경화증 발현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저희가 그 보험 검사하듯이 이러한 그 검사를 진행해 보았더니, 실제로 이게 PCR로 진행한 검사고, 이것이 이제 그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모피즘 검사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그 병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적 인자들을 이제 피크로 이렇게 그 검사를 한 것인데, 검사를 했더니 실제로 이분이 그 갖고 있는 그 유전자 자체에서 그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옛날 조상들의 그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질병에 관한, 그러니까 그냥 이제 질병도 있지만 그 질병을 일으키는 그 인자들에 관한 DNA 검사를 좀 살펴보자면, 헬리코박터 균에 대한 이제 그 감염증을 이제 유전학적으로 검토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미라 사실 이제 총 한 6구 정도에서 이제 위를 추출해서 위에서 이제 샘플을 추출을 해서 저희가 DNA 검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헬리코박터 균 같은 경우에는 총 2분이 보시면은 이 2분이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근데 보니까 이제 헬리코박터 균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조선 시대에 있던 그 균 자체도 이제 지금 그 한국에서 그 헬리코박터 균 감염되는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작아 보이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가 좀 쌓인다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약간 조선 시대 그에 대한 시료에 좀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결과가 좀 많이 쌓인다면 나중에 봤을 때 저희가 조금 더 그 옛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식생활, 뭐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기생충인데요.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생 상태가 개선되면서 사실 시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빈도가 굉장히 확연히 줄어들었고, 하지만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를 보면은 여전히 인류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생충 감염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그 밖에 있다가 감염되는 것보다는 도시화와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 조상들이 사회 발전 단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한반도의 경우 이제 농경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삶 자체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생충을 연구하는 일은 옛 조상들의 삶을 좀 더 면밀하게 복원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971년 이후에 1981년 요 단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화학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저희가 인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서 기생충 감염률이 이제 확연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게 회충과 편충, 특히 이제 토양을 매개로 이제 그 감염되는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떨어졌고, 이런 크로노카이스나 파라고니무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물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렇게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농경 사회에서 화학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1971년과 사실 조선 시대 미라 시료에서 발견된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생활 양상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기생충 연구는 이제 발굴 현장 토층에서 수집되는 토양이나 무덤, 비장자의 골반 부위에서 수집된 흙 등 다양한 시료를 사용하여 수행되고 있지만 이 중 저희 고 DNA는 주로 미라 분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양 시료에 비해서 이제 기생충란 양이 훨씬 많기 때문인데 손상과 분절이 심해서 고 DNA가 이제 연구 성과의 실이 치료 상태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미라를 바탕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에서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발견된 이제 고 기생충 알이고 이러한 형태로 이제 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 분변을 이제 부검을 통해서 수집을 하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조금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구 결과를 들고 왔는데 조선시대 미라에서 편충 DNA 검사를 해봤더니 사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두 장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지역과 그리고 뭐 재팬, 타일랜드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DNA 세계 영역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 그 유럽 쪽 그리고 아프리카 쪽과 대신에 그 일본, 뭐 중국 등 동아시아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생충 자체가 사실 그 분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토양 매개를 성으로 이제 순환한다는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아마 그 공식적으로 제가 뭐 논문에 쓰지는 못했지만 아마 초기 농경민의 이동과는 어느 정도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가 좀 더 많이 쌓이게 된다면 향후 이제 고고학적이라든지 뭐 집단 유전학으로 뭐 말씀을 하시고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 그런 이제 초기 그 농경민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생충 같은 걸로 충분히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 식별 연구도 요즘에 좀 많이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그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법의학 쪽에서 원래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이고 이제 개인을 특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원래 실종자를 찾기나 뭐 범죄 현장 분석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을 하던 방법이고 요걸 이제 고 DNA 쪽으로 연구를 해본 게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는데 그 가장 조금 이렇게 저희가 그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중에 확산을 할 때 그 굉장히 좀 매력적인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갖고 온 건데 사실 이게 미국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같은 경우에는 그 살아 있을 때 그 흑인 노예인던 그 셀리 헤닝스라는 분과 이게 내연 관계에 있었을 것이고 그 이 여자분의 아들이 토마스 제퍼슨의 아들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사후 이제 200년이 된 그 시점에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이분의 그 직계 자손 그리고 이분의 직계 자손들이랑 같이 검사를 해봤더니 원래는 첫째 아들이 사생아라 이 그 토마스 제퍼슨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셋째 아들이 사생아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그 황제 니콜라이 2세인데 마지막 황제죠. 그 예전에 그 볼셰비키에 의해서 처형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그 뼈가 완전히 다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가족 일가족과 하인들이 다 처형이 되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몇 개 뼈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개인 식별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이 그 황제의 그 딸인 아나스타샤다, 내가 아나스타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그 러시아 황제의 유산을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걸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내가 이 황제의 마지막 아들이다, 사실 이제 총을 안 맞고 난 살아 있었다, 어떻게 해서 살았다라고 하면서 뭐 주장을 했던 그런 경우도 좀 있었는데 나중에 사실 이제 두 번에 의한 이제 개인 식별 그 YSTR 분석에 의해서 그리고 오토소멀 STR 분석에 의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고 그 살아남은 러시아 마지막 황실의 그 자손은 없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밝혀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 고고학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라고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이게 전조 초남이성지라는 유적입니다. 전조 초남이성지라는 유적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천주교 제일 첫 순교자가 여기서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기 토론자로 제가 한 실험은 아니고 토론자로 이 그 발표회 다녀왔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원래는 복자 윤지충과 복자 권상현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에서 묵서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초 순교자 기록에 되어 있는 두 분이라고 저희가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군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DNA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그 가문의 그 족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문의 후손 남자 후손분들과 그리고 이 그 가문의 남자 후손분들 그리고 요런 그리고 이 세 분의 그 DNA를 YSTR 검사법을 이용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사실 이분과 이분도 실제로 그 묵서명에 적힌 대로 그 고고학적 발굴 정황과 YSTR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아마도 윤지충 그리고 이제 권상현 두 분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특이하게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묻혔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YSTR 검사를 통해서 이제 윤지충 그 바로 그 동생인 윤지헌이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고고학적 그 검사 결과만으로는 사실상 저희가 좀 알기 힘든 그러한 내용을 그 DNA 유전학적 검사를 통해 가지고 개인 식별을 한 것이고 특히 이렇게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지역의 그 실제 인물들을 명확히 이렇게 특정을 할 수가 있다면 사실상 향후 이제 고고학이나 역사학을 좀 더 그 그러니까 민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학계 밖으로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그 문화적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고DNA 분석 기법은 학계에 처음 등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였고 세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현재는 상당히 많은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룬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서 인체 유해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본 발표에서는 그중 일부만 간략히 소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조선시대라든가 이런 이제 시료가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이 좀 많이 된 그런 한계가 있는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반도 옛사람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생활사 복원을 위한 자료는 충분히 못한 것이 사실이고 보다 다양한 시기와 그런 장소에서 발견되는 옛사람 유체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